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어느덧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분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고객님들 뿐만 아니고 이 채널 구독자분들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관망세가 짙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냥 검정 휴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지루하게 움직일 만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은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시장은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말 동안에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죠. G7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공동 성명에서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이번에는 아예 중국을 지목해서 위구르 문제와 홍콩, 대만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중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국은행장의 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그 달러가 금요일 날 많이 올랐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중국의 5월 자동차 판매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3.1%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8%에서 5%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마이너스 3%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국 시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반응을 알 수 없었다. 대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이 거의 뭐 보합선에 있었는데 부품주 몇 개가 오르긴 했습니다.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금요일 날 한국은행장의 그 기념식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기념식 발언이 전부 다 금리 인상을 연말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내 증권사들도 내년 초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다가 전망을 바꿨다. 연말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장의 발언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정상화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1월달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3.8%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정부 부채가 높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채를 만들어서 부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가계부채가 높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높은 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원래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좀 먼저 대응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금리는 내렸죠.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는 시장하고 상관없습니다. 뉴스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있고 전혀 안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전혀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11일 한국은행장의 발언 때문에 증권사들의 금리 인상 전망도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결정을 한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실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를 많이 억누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해서
그 부채를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죠. 네. 일단 뭐 지금 미국 금리가 내년에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긴축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먼저 우리나라 개인들에게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조금 먼저 불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공동성명에서 특별하게 주의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중국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가 금요일날 금리가 5%였는데 5.5%로 높였어요. 네, 많이 높였죠. 네, 러시아가 금리를 높였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미 뭐 신흥국 중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대출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 대출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융 쪽에 그림자 금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금리를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올렸다고 해서 중국이 따라 올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 시장에서 이제 자산을 옮겨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앞으로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고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종과 화학 업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 날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이제 박스권에서 이탈해서 3,400으로 가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주가가 오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GDP 대비해서 지금 한 13배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전망할 때 과거를 쳐다보는데 왜 과거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들을 생각하면 그 돈의 규모가 과거에 어느 때도 한 번도 그 정도 규모의 돈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과거를 비교를 갖다 대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의 규모만 따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주였던가요? 식품 가격이 회사가 하나 올렸어요. 9.5% 정도.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9.5%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물가가 10%씩 이렇게 뛰게 되면 화폐 가치가 10%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 뭐 그런 고정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부동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도 준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정도의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경제가 좋아야 올라가는 건데요. 풀려있는 화폐 규모로 본다면 지금 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근데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전문 투자자들 보면 자기들이 사는 주식은 지금 퍼가 뭐 30배든 40배든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전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올라가는데 시장은 못 올라간다. 네. 시장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제 생각에는 과거와 만일에 갖다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화폐 가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당장 오르지 못하고 자산 매입 축소도 당장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연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화학주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못 오르고 있다가 이제는 다 빠지니까 피크아웃이라 그래서 빠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학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환경이죠. 친환경적이어야 되고요. S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G가 그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야 되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이 환경,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네, 플라스틱.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걸림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실적이 좋은 걸 떠나가지고 ESG에 들지 못하면 많은 돈 기금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화학주 이런 기업들은 경영진들이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사회 책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배 구조가 투명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만이 수급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 주가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지금 뭐 이 그 에틸렌 공장들 증설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 있긴 한데 화폐 가치 떨어지고 물가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좋아질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원래는 화학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너무 빨리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정 디바이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그 큰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삼성 쪽하고 LG 쪽 두 개가 있는데 LCD 쪽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철수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LCD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철수를 진행을 해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정 디바이스 쪽은 계속 그 부분만큼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오늘 그 한 개 회사가 차량용 이 액정 그쪽에서 점유율이 뭐 91% 이렇게 나왔다고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OLED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그 중국에 그 가장 큰 액정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10.5세대의 공장을 세 번째 공장을 지금 추가로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LCD 쪽에서는 철수를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OLED 쪽은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 흐름이 거의 좀 완료가 되면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완제품을 파는 액정 디바이스의 완제품을 파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장비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요. 장비 쪽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요일 날 연준의 회의가 끝나야만이 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에 큰 상관없이 시장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